저는 35년간 구하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충격과 아픔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암흑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갑고 통제된 톤이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제 출생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실종 아동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기된 아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는 혜진이를 버린 적이 없어.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정숙하십시오. 원고 측 주장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공감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1980년 가을,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의 장터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해가 뜨면서 장터는 활기찬 하루를 맞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의 외침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북적이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박영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40살의 영수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바다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어깨에 생선 상자를 짊어지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바다에서 새벽에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을 좌판에 정성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신선한 고등어요. 방금 잡아온 갈치도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정겨웠습니다. 20년 넘게 이 장터에서 생선을 팔아온 그는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오늘 고등어 어때? 아주머니, 오늘 것은 정말 싱싱해요. 새벽 3시에 잡은 거예요. 영수의 바로 옆에는 5살 딸 혜진이가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또렷하고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혜진이는 장터의 모든 풍경을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선을 파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듯 방긋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도 안녕하세요. 혜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손님들도 저절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혜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이쁘네, 참 이쁘다라고 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사탕을 하나씩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내와 2아이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9살로 학교에 가고 혜진이만 데리고 나온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혜진아, 심심하지? 아니요, 아빠. 여기 구경하는 게 재미있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장터의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색깔이 예쁜 과일들, 냄새 좋은 떡, 예쁜 옷들까지. 혜진이에게 장터는 마치 놀이공원 같았습니다. 오전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바쁘게 생선을 포장해주고 계산을 하고 다시 생선을 정리했습니다. 혜진이는 아버지의 일손을 돕겠다며 작은 손으로 비닐봉지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우리 혜진이가 도와주니까 아빠가 힘이 나네. 점심때가 되자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터 전체가 잠시 한적해졌습니다. 영수는 이때를 이용해 동료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야, 요즘 생선값이 어떻던? 나는 채소 장사하는데 요새 손님들이 물가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더라고. 영수는 잠시 혜진이를 돌아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김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저기 김아저씨랑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 알았지? 어디 가면 안 돼. 네, 아빠. 저는 여기 앉아 있을게요.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딸의 대답에 안심하며 김아저씨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생선값 이야기, 요즘 장사가 어떤지, 물가가 오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 아이들 교육비 걱정 등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둘 키우는데 참 힘들어. 큰 놈은 학비, 작은 년은 또 뭘 사달라고 하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아이들 보는 재미로 사는 거지 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된 노동을 하는 그에게는 이런 시간이 소중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혜진이가 앉아있던 작은 의자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영수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갔나, 혹시 다른 가게를 구경하러 갔나 생각하며 장터 곳곳을 뛰어다니며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뒤, 옷가게 사이사이, 떡집 앞, 잡화점 안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혜진이 못 봤어요? 분홍색 원피스 입은 5살짜리 여자예요. 아니, 못 봤는데. 어디 갔을까? 심지어 장터 밖 골목과 개울가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습니다. 혜진아, 어디 갔어? 혜진아, 아빠가 왔다. 나와. 영수의 절규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놀라 달려와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진정해. 우리가 다 같이 찾을게. 경찰에 신고는 했어? 지금 당장 전화해야지. 곧 경찰도 출동했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터의 모든 상인들이 장사를 멈추고 혜진이를 찾는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혜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내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한눈을 팔았어. 내 잘못이야. 영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혜진이 방에 앉아 딸의 옷을 만지작거리며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매일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CCTV도 없었고 수사 기법도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한 달 후 아내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혜진이가, 우리 혜진이가. 결국 아내는 반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임종을 지키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딸도 잃고 아내까지 잃은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진호마저 할머니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대 초 부산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노년을 보내던 영수는 이제 75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는 혜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술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이것은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생선 장사도 오래전에 그만뒀습니다. 몸이 아프고 의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영수가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귀찮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온 우편물입니다.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영수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체부가 떠난 후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법원 소환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 박영수, 친권 포기 및 아동 유기 혐의 관련 재심 청구.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안경을 쓰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소송을 건 원고는 다름 아닌 김혜진 변호사였습니다. 서울 유명 로펌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내 딸 혜진이가? 영수는 소환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40년 만에 딸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 재판을 걸어왔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소환장의 내용을 보니 자신을 아동유기죄로 고발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혜진이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며칠 후 영수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김혜진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제가 박영수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수 씨, 김혜진입니다. 영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혜진아, 혜진이야. 아빠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정 출두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40년 전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이제는 몸에 맞지 않아 헐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 도착한 영수는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생 법원에 와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영수만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앞에는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곧 원고 측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혜진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5살 때 그 또렷한 눈망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혜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수를 한번 쳐다본 후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35년 전 장터에서 아버지에게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묻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영수는 그 순간 쓰러질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죄가 세상에 폭로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이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유기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980년 10월 15일 장터에서 실종된 박혜진입니다. 당시 5살이었던 저는 아버지 박영수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의자에 앉혀둔 채 다른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고 그 사이 저는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혜진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한 남성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남성은 저를 고아원 직원에게 맡기면서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저는 35년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갑고 통제된 톤이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제 출생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실종 아동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기된 아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는 혜진이를 버린 적이 없어.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정숙하십시오. 원고 측 주장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이는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5년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았고 수소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행동일까요? 그건 나는 찾았어. 매일같이 찾아다녔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고아원 기록이 있습니다. 1980년 10월 15일 박혜진이 입소했습니다. 보호자는 친부 박영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영수는 그 기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혜진이를 고아원에 보낸 적이 없어. 혜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 공식 문서를 위조했다는 뜻인가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계십니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쓸 돈이 없습니다. 재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판일까지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나가는 가운데 영수와 혜진이만 남았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혜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아빠야. 정말 아빠야. 혜진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린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야, 혜진아. 아빠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정말 그날 너를 잃어버렸을 뿐이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았다고. 혜진이는 영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35년 동안 한 번도 고아원에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경찰도 찾지 못했고. 변명 그만하세요. 당신이 저를 고아원에 보내놓고 모른 척한 거잖아요. 영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혜진아, 아빠는 정말 모르겠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지만 널 버린 건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 혜진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5년간 저는 부모 없는 아이로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면회 올 때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 때도 생일 때도 혼자였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왜 버려졌을까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나쁜 아이여서일까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일까요? 무엇 때문에 부모님이 저를 버렸을까 매일 자책했습니다. 영수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35년의 상처가 지워질까요? 제가 고아원에서 겪은 고통이 사라질까요? 혜진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습니다. 혜진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줘. 다음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혜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영수는 비틀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은 차가운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혜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혜진이를 고아원에 보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영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혜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선 변호인 이 변호사가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영수의 허름한 단칸방에 앉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박영수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1980년 10월 15일 당일 해운대구 소재 성심고아원에 박혜진이라는 이름의 아동이 입소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친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 포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고아원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영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당신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이 있어요. 물론 35년이 지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로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보호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혹시 당시 술을 많이 드셨나요? 기억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아내가 아프던 시절 절망감에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술은 마셨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혜진이를 잃은 후에는 더 심하게 마셨죠. 하지만 제가 직접 고아원에 보냈다면 기억날 텐데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고아원 출신 증인들을 대거 소환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웠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아원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이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5살에 성심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부모님이 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여기 맡겼단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빠가 저를 여기 두고 갔는지. 매일 문 앞에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면회 오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저는 구석에 숨어서 울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직원은 부족했어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배고픈데도 참아야 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12살 때 고아원에서 나와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냥 무료 가사도우미였습니다. 학교 마치면 집안일, 주말에도 집안일. 혜진이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방청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졸업식에도 취업했을 때도 결혼할 때도 혼자였습니다. 부모가 있었다면 함께 했을 모든 순간들을 혼자 견뎌야 했어요. 이때 원고 측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성심고아원 직원 김수녀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80대의 할머니 수녀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성심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혜진이가 들어온 날을 기억해요.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 남성이 혜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 남성은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류도 다 갖춰서 가져왔어요. 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남성이 저였습니까? 제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김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록에는 아버지가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낡은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당시 입소 기록입니다. 박혜진, 45세, 보호자 박영수, 사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 포기. 영수는 그 기록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증인이 나왔습니다. 혜진이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박진수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혜진이는 항상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가족들과 면회할 때 혜진이만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고아원 생활은 어땠나요? 힘들었어요. 혜진이는 특히 더 힘들어했습니다. 자기가 왜 버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거든요. 밤에 자다가도 아빠라고 부르며 깨어나는 일이 많았어요. 영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혜진이는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35년간 저는 버려진 아이로 살아왔어요.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장은 다음 재판일을 정하며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영수 씨, 딸을 고아원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혜진 변호사님, 아버지에 대한 심경은 어떠신지요? 영수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 일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편의점에서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박혔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35년 만에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다. 기사에는 혜진이의 사진과 함께 고아원에서의 힘든 생활, 그리고 노력 끝에 변호사가 된 성공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반면 영수는 딸을 버린 무책임한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신문을 접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그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버릴 수 있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 신문을 본 것 같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아버지래. 술만 마시더니 결국 딸 버린 거 아냐? 딸이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다니.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혜진이는 이날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35년간 단 한 번도 저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아동유기이자 방임입니다. 혜진이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전국 고아원 연락처 목록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이 정도의 고아원들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딸을 찾고 싶었다면 이곳들에 연락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영수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과 같은 정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전국 고아원을 일일이 찾아다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서에라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실종 신고 이후 추가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찾았어. 매일 경찰서에 갔고 동네마다 다니며 수소문했다고. 그런데 왜 기록이 없습니까? 공식적인 수사 협조나 추가 신고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시 그의 기억은 술로 인해 흐릿했고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혼자서 헤매고 다닌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검찰 측 증인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출신 이동수 씨였습니다. 저는 1980년 박혜진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입니다. 당시 수사 상황은 어땠습니까? 실종 신고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단서도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피고 박영수 씨의 협조는 어땠나요? 이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고
일관된 진술도 어려워했어요.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지만 이동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박영수 씨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딸을 잃은 아버지의 행동일까요? 진정으로 딸을 찾고 싶었다면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라도 찾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의 보도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영수는 완전히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딸 버리고 35년간 나 몰라라 하던 인간 이제 와서 기억 안 난다고? 뻔뻔하네 술만 마시고 딸 찾을 생각은 안 했으면서.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뒷문으로 몰래 나가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딸이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모른 척했다니.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영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외출하기도 두려웠고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소주병을 들고 강둑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비쳐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혜진이를 버렸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그를 유죄로 몰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기록,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35년간 딸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 혜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영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진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신문 봤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호야, 아빠는 아버지가 정말 혜진이를 고아원에 보냈나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자기 딸을 버려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진호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혜진이한테도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큰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의 집 문 앞에 붉은 페인트로 딸 버린 나쁜 아빠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한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그 글씨를 지우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혜진이에게 사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수는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채 방 한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가린 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네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지만 영수는 나갈 의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이 변호사가
직접 영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영수 씨,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박영수 씨, 영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병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고 구토물도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안 가요. 그냥 두세요. 영수는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재판이잖아요. 이 변호사는 영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남았나요? 모든 증거가 저를 유죄라고 하는데,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결국 이 변호사의 설득으로 영수는 재판정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않아 냄새가 났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모습이라니. 정말 딸 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나 보네. 혜진이는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고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이의 동료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심고아원 원장이었던 김 신부님의 일기입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1980년 10월 15일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혜진이라는 5살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아버지가 직접 데려왔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내의 병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했다. 아이는 계속 울면서 아빠를 찾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기가 있다고요? 재판장이 일기를 검토했습니다. 이 일기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김 신부님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수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35년 전 일기를 지금 와서 제출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일기는 김 신부님이 선종하시기 전에 성심고아원에 기증하신 것입니다. 고아원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발견한 것입니다. 영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아원에 혜진이를 데려갔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요? 영수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기억 장애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의적인 아동 유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35년 동안 저를 찾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기억 장애라면 나중에라도 기억이 돌아왔을 때 찾으려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혜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원고 측에서 마지막 증인을 불렀습니다. 당시 성심고아원에서 일했던 박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70대의 할머니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당시 고아원에서 아이들 건강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혜진이가 들어온 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왜 기억하시는지요?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어서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계속 아빠, 아빠 하면서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다시 오지 않았죠.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그 아버지가 다시 온 적이 있어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한 달쯤 후에요. 술에 취해서 문 앞에서 혜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들여보내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서 울다가 갔죠. 영수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술에 취해 고아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를 다시 데려올 용기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오셨어요. 하지만 항상 문 밖에서만 서성이다 가셨죠. 혜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박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키울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혜진이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저를 버린 게 맞나요?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모든 증거가 내가 너를 고아원에 보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겠어. 그럼 35년 동안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고. 혜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딘가 아련한 그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영수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야. 영수가 돌아보니 80대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 노인이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장터에서 채소를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최 아저씨, 어떻게 여기까지? 신문에서 봤어. 너 참 고생이 많구나. 최 노인은 영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모든 증거가 제가 혜진이를 버렸다고 하는데. 영수야, 그 얘기 때문에 왔어. 최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화질이 흐릿했지만 장터의 모습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40년 전 그날 사진이야. 내 조카가 사진 동호회를 하면서 장터 사진을 찍었던 거야. 그런데 최근에 집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최 노인은 돋보기를 꺼내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좀 봐. 이게 내 혜진이 맞지? 영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한 남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혜진이 같긴 한데 이 남자는 누구죠? 그게 바로 문제야. 이 남자 너가 아니야. 영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영수야, 내가 그날 입었던 옷 기억나? 파란색 작업복이었잖아. 근데 이 사진 속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어. 영수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시간도 찍혀 있어. 오후 2시 30분이야. 그 시간에 너는 나하고 같이 생선 정리하고 있었잖아.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경에는 분명히 최 노인과 함께 남은 생선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혜진이를 그렇게 보여. 혜진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장터를 나가는 모습이야. 영수는 사진을 들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혜진이를 버린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영수야, 나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 너는 혜진이가 없어진 걸 알고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직접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겠어?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혜진이를 데려간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아마 인신매매 다닐지도 몰라. 당시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 최 노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이 혜진이를 고아원에 맡기면서 내 이름을 댔을 거야. 아이가 계속 아빠 이름을 불렀을 테니까. 영수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로 혜진이를 버리지 않았구나. 물론이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딸을 버리겠어. 나는 그때부터 의심스러웠어. 그럼 왜 이제서야 말해주시는 거예요? 미안해. 이 사진을 며칠 전에야 발견했어. 그리고 신문을 보고 너를 찾아온 거야. 영수는 최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재판에서 이 사진을 제출해.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4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필적 감정과 시간 검증을 받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었고 촬영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호사가 일어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980년 10월 15일 당일 촬영된 사진입니다. 박혜진 양이 낯선 남성과 함께 장터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혜진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의 촬영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남성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박영수 씨는 그날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는 동료 상인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네, 최철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최 노인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40년간 박영수 씨와 같은 장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경 박영수 씨는 저와 함께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박영수 씨가 딸을 찾지 못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거든요. 혜진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인가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인신매매범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영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40년간 제가 딸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혜진이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혜진아, 아빠는 널 버린 적이 없어. 40년간 매일 너를 그리워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어. 아빠도 피해자였던 거야.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간 품어왔던 원망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사진과 증언을 신중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피고 박영수가 직접 아동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 박영수의 아동 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의 죄책감이 마침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혜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 변호사님,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은? 아버지와 화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혜진이는 기자들을 피해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혜진이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봤습니다. 35년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시간들, 복수를 위해 법학을 공부했던 밤들, 성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공허함. 아빠도 피해자였구나. 한편 영수는 법원 앞에서 최 노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겠구나. 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와의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영수는 용기를 내어 혜진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혜진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저 박영수라고 합니다. 잠시 후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과 달리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혜진아, 아빠가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혜진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이튿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이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깨끗하게 씻고 정갈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부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야, 혜진아. 내가 왜 미안해? 35년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그 원망으로 살아왔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것도 변호사가 된 것도 사실은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였어요.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었고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진아.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셨을 텐데.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간 죄책감에 시달리셨잖아요. 저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되시고 정말 죄송해요. 영수는 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어. 5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어떻겠어?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더 미안해. 아빠가 그날 혜진이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한눈을 팔았어. 그리고 35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혜진아. 아버지는 35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힘들었어. 매일 술에 의존해서 살았어. 내 엄마도 너 때문에 병이 나서 결국 세상을 떠났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희망만은 놓지 않았어. 집에 내 사진을 걸어두고 내 방도 그대로 둬뒀어. 정말이에요? 응. 혹시나 내가 집을 찾아와도 낯설어 하지 않게. 혜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를 그렇게 원망하고 영수도 같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이제 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5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했어요. 그래, 누구랑? 같은 법무법인에서 만난 변호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아빠가 사위도 만나야겠네. 네. 그리고 아이도 있어요. 5살 딸이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빠가 할아버지라는 말이야? 네. 아빠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영수는 기쁨에 겨워 혜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몇 주 후 영수는 혜진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5살 손녀 지민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는 영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수는 그 작은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 혜진이의 모습과 똑 닮았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야. 혜진이의 남편도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아, 사위구나. 반가워.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수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5년 만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지민이가 영수에게 반찬을 떠주었습니다. 응, 우리 지민이가 주니까 더 맛있네. 식사 후 혜진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니야, 혜진아. 너희들 생활에 방해되면 안 되지. 방해가 아니에요. 35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있고 싶어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늙고 병들었어. 폐만 끼칠까봐.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결국 영수는 혜진이네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손녀를 보러 다니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영수와 혜진이는 처음 만났던 그 장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현대식 시장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빠,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났구나. 응. 4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해.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그때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빠,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잖아요. 혜진이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렸던 35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장터에서 부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놓쳤던 손을 다시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혜진아. 사라졌던 딸을 다시 찾은 아버지와 버려졌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은 딸.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